안녕하세요. 한국사를 가르치게 된 한대일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16페이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못 배웠던 이 부분,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여기 이 부분을 배울 거고, 그리고 시간상 아마도 여기까지 배우게 될 것 같습니다. 잘 집중해 주세요. 자, 오늘은 우리가 삼국시대에 있었던 왕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 혹시 삼국시대 어떤 나라가 합쳐서 삼국시대였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KBS라고 했었는데 KBS 어떤 나라가 있는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나라 표시를 이렇게 어떤 색깔이 좋을까요? 네, 이렇게 빨간색을 해볼게요. 첫 번째 나라 바로 고구려입니다. K 할 때 고구려. 두 번째 또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한강유역에 세워진, 한강이니까 파란색을 표시해 볼게요. 백제. 그 다음으로 삼국시대 최후의 승자가 되는 색깔을 한번 보라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후의 승자, 거의 처음에는 미약했지만 끝에는 전국을 통일했던 우리 신라가 있습니다. 신라. 고구려, 백제, 신라. 처음에는 백제랑 고구려가 잘 나갔는데 최후의 승자는 신라였습니다. 그래서 약간 방탄소년단 연상시키는 보라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봤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첫 번째 고구려. 여기 첫 번에 보니까 고구려가 먼저 등장하네요. 고구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구려 색깔 이거였죠? 고구려는 태조왕 때 옥저를 복속하고 요동지방을 진출했다는 내용인데, 태조왕, 우리 태조왕건, 약간 태조 느낌이 약간 시작하는 왕인가요? 아니면 끝나는 왕인가요? 네, 시작하는 왕이죠. 태조. 이 태조왕은 고구려의 기틀을 다진 왕이에요. 그래서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 고구려에게 항상 불쌍하게 당하기만 한 나라가 있죠. 바로 옥저가 있습니다. 이 옥저를 완전히 먹어버려요. 그리고 중국인 요동지방으로 이렇게 쭉쭉쭉쭉쭉 고구려가 이제 중국 쪽으로 진출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그뿐만 아니라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또 얘기했었죠. 이 왕들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5가지 아이템이 필요하다는데, 가장 먼저 중요한 거 뭡니까? 바로 내가 죽으면 누가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내 자식이 왕이 돼야 되는 거죠. 그걸 위해서 이 태조왕이 한 것은 자기가 태어난 게르부 고씨만 왕위를 세습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태조왕이 아마도 고씨였다는 걸 추측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성씨, 김씨, 이씨, 박씨, 해씨 다 안 돼. 고씨만 왕이 될 수 있게 만들어놨다 이겁니다. 차에서 녹음하고 있어가지고 음질이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백제. 여러분들 백제의 느낌은 어떤지 아십니까? 백제는 바로 우리가 이제 또 나중에 여러분들 크면 이제 또 여자친구, 남자친구랑 이제 놀러 갈 수 있는 한강 있잖아요. 한강. 이 백제는 한강에서 태어난 곳이에요. 그래서 고이왕 때 한강유역을 장악하고 중앙관제 정비했습니다. 이 고이왕 때 한강이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한강 근처가 땅값도 비싸고, 그리고 물이 있기 때문에 농사 짓기도 좋고, 또 이 배를 타고 나가면 중국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한강을 이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백제는 한강을 유역으로 성장했고, 그 결과 가장 먼저 전성기를 차지했죠. 한강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한강을 지배했던 나라가 전성기가 된다라는 공식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 다음으로 가장 발전이 느렸던 신라가 있습니다. 신라 한번 볼게요. 신라는 일단 첫 번째 진안 통합을 마무리한 후, 우리 백제는 마한, 그리고 신라는 진안, 그리고 그 외에 가야는 변한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자, 이 내용 마저 볼게요. 신라는 진압 통합을 마무리한 후 내무랑 때 이르러서 김씨의 왕위 세습권을 확립하였다. 오로지 김씨만 왕이 되게. 아까 우리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게르부 고씨만 왕이 되게 되는데, 신라 같은 경우에는 김씨만 왕이 되게 김씨의 왕위 세습권을 확립했습니다. 그 전까지 김씨, 박씨, 석씨, 석박, 김씨가 돌아가면서 왕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바뀌어서 김씨모 왕이 될 수 있게 한 게 바로 내물왕입니다. 네. 이 내물왕 때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할 거고요. 아마도 이때 왕의 칭호도 원래 이사금이었는데 대수장을 바뀐 마리깐으로 바뀌었다. 마리깐 내무치도 마리깐. 마리깐. 신라는 왕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바뀐 나라예요. 제가 여기 한번 지우고 시작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신라의 왕후변차 있잖아요. 이 왕이라는 이름이 가장 마지막에 쓰이는 이름이고 그 전까지는 부족장인 뭐 거서관, 제사장을 뜻하는 차차웅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우리 이사금에서 마리깐이라는 칭호로 바꾼 게 바로 뭐다? 바로 우리 내물왕입니다. 내물 마리깐이라 불러요. 그래서 다른 말로 내물 마리깐.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고요? 뭐 온라인 수업 때, 오프라인 수업 때 등교 계약 때 제대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고구려는 태조왕 때 옥저를 복속하고 백제는 고이왕 때 한강 유역을 장악하고 신라는 내무왕 때 이제 김씨 왕이스 확립하고 이사금에서 마리깐으로 바꾸고 전반적으로 나라들이 점점 커지고 전쟁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거 보도록 할게요. 다음 쪽 넘기세요. 자, 내려갑시다. 자, 이제 우리는 율령 반포와 불교 공인. 이 율령이 뭐라 했습니까? 율령은 다른 말로 법이에요. 법. 영어로 로. 불교는 알죠? 부디즘. 이 불교가 왜 유명했느냐? 제가 말했다시피 불교는 이 당시에 왕이, 즉 부처다는 왕직부의 세상에 있기 때문인데 왕이 부처다. 솔직히 사람들이 이걸 믿겠습니까? 잘 안 믿죠. 근데 왕의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 부처님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제가 말했다시피 여러분들 남자친구가 여러분한테 공주라고 하면은 솔직히 여러분들 공주 아니지만 기분 좋은 거고 또 여러분들 여자친구가 여러분한테 아 귀엽다 하면은 솔직히 여러분들 귀엽진 않지만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왕 입장에서 자기가 부처님이라는 칭찬 들으니까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굉장히 기분이 좋죠. 그래서 왕들은 이 모든 고구려, 백제, 신라의 왕들 전부 다 불교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전부 다 믿고 백성들에게도 그것을 전파합니다. 자, 어떤 왕 때 어떤 불교를 믿었는가? 여기 내용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거를 보이시는 친구들은 이걸 확대하셔서 이거를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시험에 낼 거거든요. 시험. 자, 정리할게요. 일단 고구려 봅시다, 여러분들. 고구려가 제일 먼저 태어났죠. 고구려. 우리 고구려는 어떻게 했는가? 고구려는 4세기 반 소수림왕 때 불교를 공인하고 율령을 반포하였다. 야, 얘가 혼자 다 했어. 얘가 혼자서 법도 만들고 그리고 불교도 받아들였어. 백제 볼게요. 백제는 율령 반포에 대한 기록은 없어. 하지만 3세기 고이왕 때 우리 고이왕 아까 전에 뭐 누구였어? 우리 고이왕 아까 전에 배웠었지. 우리 고이왕이 아까 전에 보면은 여기 보시면 한강유역도 먹어냈는데 그뿐만 아니라 딱 이제 서열을 잡은 거죠. 어떻게? 중앙집권자 통치체제 기트 말했다고 했는데 쉽게 말할게요. 이 사람은 공복을 제정했습니다. 공복 제정. 옷 색깔을 정한 거예요. 제가 말했죠. 관리가 이렇게 피라미드 프로듀스처럼 이렇게 등급이 있으면 관리마다 입을 수 있는 옷의 색깔이 달랐어요. 그걸 바로 공복이라고 하는데 이거 바로 고이왕 때 만든 겁니다. 백제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 우리 보라색으로 신라 표시할게요. 신라는 법흥왕. 법흥왕 이름이 어때? 법을 만들어서 흥한 왕이다. 법을 만들어서 흥했다. 즉 뭘 반포한 겁니까? 맞습니다. 율령을 반포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불교도 공인했습니다. 법흥왕 기억하세요. 제 시험에 무조건 됩니다. 법흥. 법을 만들어서 흥했다. 법이 뭐야? 율령이죠, 율령. 율령을 반포하고 불교를 공인했다.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순서를 볼 텐데, 여러분들 삼국시대가 나라가 3개만 있었다 생각하면 그건 틀린 겁니다. 사실 숨겨져 있는 나라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다시피 사만이라는 나라가 있을 때 마하는 백제가 되고 그리고 우리 진안인가요? 네, 진안은
신라가 되고, 그리고 오늘 배울 우리 변한. 우리 변한은 쇳덩어리 유명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쇳덩어리 보이시죠? 네. 쇳덩어리 보이시죠? 변한은 쇠로 유명한데 바로 가야로 이어집니다. 가야. 가야의 쇳덩어리는 한반도에서 거의 최고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외국에서도 이 가야의 쇠를 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쇠, 철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이걸로 뭘 만들 수 있으니까? 농기구도 만들고 무기도 만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모르겠다 하면은 유튜브 여갈목 검색해서 철기 동영상 보시면 됩니다. 딱 2분 안에 모든 철기에 대한 내용을 넣었어요. 진짜 만드느라 고생했거든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자, 가야의 성립과 변천입니다. 가야 어디서 왔느냐? 낙동강유의 변한에서 왔습니다. 여기 보시죠 여러분들, 여기가 바로 가야의 땅인데 옛날에 변한이었는데 나중에 통합이 돼서 가야가 됐습니다. 얘들 특징이 어디야? 딱 봐도 지금 바다에 붙어있죠. 바다에 붙어있으니까 이제 얘들이 돈 버는 방법은 다른 나라에 수출을 하는 거야. 배를 띄워가지고 뭘 수출한다? 철을 수출하는 겁니다. 심지어 일본에다가도 이렇게 수출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낙동강 유역의 가야 변화는 철기의 문화와 농경이 발달하였다. 강 근처에 있으니까 농사도 발달된다 봐. 근데 철기 중요하지. 철기 표시해놔 얘들아. 이를 토대로 성장한 소국들은 3세기경. 자, 김해의 금관가야. 김해의 금관가야. 이 김이 금할 때 그 김자죠. 그래서 김해의 금관가야를 중심으로 연맹을 형성하였다. 이 가야의 특징은 연맹국가예요. 연맹국가. 김해의 금관가야. 여기 읽으면 금관가야를 중심으로 여러 개의 가야들이 모여 있었어요. 이거 바로 전기 가야 연맹이라고 합니다. 아이돌로 치면은 우리 김강가야가 리더인 거야. 그 외에 조그만 가야들이 그룹을 만든 거야. 자, 우리 금강가야 특징 철이야. 또 계속 철만 나와. 가야는 철이야. 일단 금강가야는 철이 풍부하게 생산되고, 또 위치가 여기잖아. 여기 딱 봐도 어디랑 가까워? 바다랑 가까워. 오션뷰가 가깝기 때문에 이 해상교역에 유리한 지역에 자리 잡아서 일찍부터 낭랑과 외를 연결하는 중개무역으로 번성하였다. 자, 볼게요. 금강가야는 일단은 철이 많이 나오고, 두 번째 이 바닷가이다 보니까 이 해외인 낭랑군 그리고 외 사이에서 물건을 파는 중개무역으로 변성했습니다. 제가 말했다시피 이렇게 가야가 이렇게 있으면은, 금강가야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외가 있고 여기에 위에 가야가 있는데 그 사이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역할을 했다 이겁니다. 중개, 브로커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돈 많이 떼먹었겠죠. 자, 우리 금강가야는 대외 교역을 주도하는 맹주로서 다른 지역에 선진 문물을 전해주는 역할을 했다. 새소리가 너무 심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예, 지금 야외에서 녹화를 해서 그렇습니다. 얼른 코로나가 사라져서 우리가 다시 수학여행도 가고 그런 때가 됐으면 좋겠네요. 자, 문 닫았습니다. 그 다음 배울 것은 바로, 자, 우리 신라에 대한 내용인데, 여러분들 신라가 조금씩 잘 나가기 시작하면서 가야를 공격해요. 4세기 후반에 신라가 가야 방면을 세력 확대하자 가야는 백제, 외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대항했다. 그러니까 가야는 일본과도 동맹을 맺었다 이거예요. 외가 일본이죠. 다른 말로 일본과 동맹을 맺으면서 이걸 대응했어요. 하지만 이때 신라 vs 가야, 백제, 외, 이러면 신라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러분들. 신라가 어떻게 백제랑 외, 가야를 상대로 혼자 이기겠어요? 그래서 신라가 SOS 칩니다, 여러분들. 자, 신라 없고 가야 있고 백제 외 있어. 이제 빠진 나라가 어디야? 신라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위에 있는 강력한 광개토 대왕이 다스리던 바로 어디? 고구려에게 SOS를 칩니다. 자, 이 무렵 신라의 구현을 요청받아 왜군의 격타로 광개토 대왕의 군대가 가야까지 공격해버렸어요. 우리 광개토 대왕 이미지가 어때? 이 말을 타고 다 쓸어버리는 거야. 가야가 이길 수 있어? 없어. 그래서 가야를 공격해서 금강가야 중심의 연맹이 무너져 버렸어요. 신라가 가야,
백제 외로부터 삼각 공격을 받으니까 고구려에게 SOS 쳐서 고구려 광개토당이 군사를 끌고 가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가야가 확 폭망하게 돼버리고 금강가야는 거의 이제 거의 뭐 폭락을 하게 되고 이제 후기를 그 있는 게 바로 우리 브레이브 걸스도 1기가 있고 2기가 있는 것처럼 이제 2기 가야가 생깁니다. 바로 어떤 가야가 생기냐면은 고령의 대가야를 중심으로 한 후기 가야 연맹이 생깁니다. 자, 후기 가야는 약간 이렇게 파란색으로 할게요. 후기. 자, 후기 가야 연맹. 아까 전에 금강가야를 중심한 거는 고령의 금강가야를 중심한 건 1기 전기 가야 연맹이고 후기 가야 연맹은 바로 여기는 대가야를 중심으로 한 연맹입니다. 똑같이 대가야를 중심으로 여러 개의 작은 나라들이 이렇게 있어요. 5세기 후반 내륙에 위치한 고령의 대가야 중심으로 다시 연맹이 형성되었다. 이제 약간 좀 바닷가에 있으니까 하도 공격을 당해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 안쪽으로 좀 옮긴 거예요. 그 전까지는 바닷가에 있었는데 이제는 안쪽으로 좀 옮겼어요. 안전하게. 대가야는 여기 보면 강이 있어요. 섬진강인데 이 강줄기를 탄 교역로를 개척하는 등 활로를 모색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야의 특징이 있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는 왕이 최고야. 왕 밑에 귀족들이 다 있단 말이야. 근데 가야는 어때? 가야는 보시면 다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다 보면 작은 나라들이 연맹을 이뤘어. 근데 부여 기억하시죠? 부여가 어떤 식으로 왕을 뽑았어? 부족장들이 연합해가지고 왕 하나를 뽑았다고. 그런 것처럼 가야도 여러 나라들이 합쳐서 연맹을 이뤘어. 그러면은 가야의 왕이 그 대표의 힘이 강하겠어, 약하겠어? 약하단 말이에요. 부여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야는 연맹을 이루고 있었지만 소국들의 정치적, 경제적 독립성이 강하였고 소국들이 독립성이 강해.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통합이 안 돼. 거기에 대해서 백제와 신라의 압박에 시달렸고요. 그래야 중앙집권적 국가로 성장하지 못했지. 자, 이 부분은 빨간색 위치치겠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죠. 가야는 약한 나라들이 세운 연맹 국가였기 때문에 중앙집권적 국가로 성장하지 못한 채 6세기 중반 신라에 완전히 흡수됐어요. 자, 어떻게 됐냐면 제가 말했죠. 가야의 전기를 이끈 나라는 바로 어디예요? 가야 1기 리더가 누굽니까? 바로 대가야죠. 아, 대가야가 아니라 금강가야죠. 그래서 자, 우리 대가야 같은 경우에는 아니, 지울게요. 우리 금강가야. 우리 금강가야는 신라의 법흥 왕에게 먹혔고요. 법흥왕이라는 왕에게 완전히 먹혔고요. 그리고 우리 후기의 리더는 바로 어디야? 대가야죠. 금강가야는 법흥왕에게 먹혔고 대가야는 진흥왕에게 먹혔습니다. 둘 다 신라 왕이에요. 그러니까 즉 가야가 완전히 신라에게 먹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가야의 수출품 보고 오늘 수업 마무리할 거예요. 이거 적으시고 여러분들 가야의 수출품 볼게요. 여기 뒤에 사진 뒤에 보이시나요? 하도 안 보여가지고 이걸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자, 내려갑시다. 이게 돼 있네. 네, 다음 페이지. 지금 우리 여기 보고 있잖아요. 이거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가야의 수출품보다 가야 수출품 바로 철입니다. 철. 여기 보시면 이게 전부 다 덩이쇠. 이게 뭐야? 이 철광석을 녹여가지고 만든 건데 화폐로 썼대. 이 덩이쇠를 돈으로도 쓰고 그뿐만 아니라 이 덩이쇠 녹이면 뭐가 돼? 갑옷이 되죠. 철제 갑옷이 되고 이렇게 말머리 가리개 이런 기억하세요. 이거 여기 보시면 표시가 안 되는데 이 철제 갑옷 기억하시고 동그라미 치시고 지금 동그라미 안 쳐져요. 지금 선생님은 여기다가 둘 다 가야라고 적으세요. 가야는 뭐다? 철이에요. 철. 이꼬르 철. 철등 가야 기억하세요. 네, 이렇게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의 왕에 대해서 가야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가야는 철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전 페이지 내용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선생님이 말했다시피 이 법 그리고 불교를 누가 도입했는지 율령 반포와 불교 공인 이거 반드시 이 표를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